네, 국회 운영위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했습니다. 김 실장의 딸 전셋집 갭 투자 의혹이 그 이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13년 동안 이어져 왔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전이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관련 내용 오늘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먼저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의 투자 분쟁이 결국 우리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졌었더라면 이제 배상해야 했던 돈이 한 4천억 원 정도였는데 그 책임이 사라진 겁니다. 관련해서 승소 상황 먼저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사실 론스타는 사모펀드였기 때문에 당시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상당히 막대한 그 수익을 올렸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한 4조 원 정도였는데요. 당시 이 매각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매각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일부 손실을 봤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과도한 그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그 개입과 관련된 이 문제를 국제 소송으로 가서 4천억 정도의 문제가 있어서 1차전에서는 저희가 패소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우리가 승소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은 면제가 되었고, 대신 도리어 이제 변호사 여부에 관련된 재판 소송 과정의 비용도 론스타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어쨌든 우리 그 외환위기 당시에 그 우리 금융권에 그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이익을 가져간 과정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이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정부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소송까지 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소송을 진행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평가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론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많은 좋은 외국인 그 기업들을 사실상 욕먹이는 대표적인, 이게 이제 참 좀 악질적인 그런 그 투자 펀드였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 사냥꾼으로 잘 알려진 론스타가 특히 한국의 알짜배기 당시 예한은행을 갖다가 인수하는 과정은 그냥 이걸 뭐 인수해 가지고 예한은행 금융기관으로서 더 발전하고 키우는 어떤 그런 것보다 지금 대한민국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은행을 갖다 인수할 수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맹점을 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이 외국계 자본에게 이걸 매각을 하면은 말은 없어질 거지만은 국부가 유출되는 그런 엄청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뭐 론스타 입장에서는 그 사조도 뭐 엄청난 자신의 배를 불렸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엄청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벌였지만은 이걸 그동안 뭐 많은 정부가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좋은 공직자들이 그래도 법률적으로 잘 대응하면서 대한민국 국부를 갖다 이렇게 4천억 원이나 또 이렇게 유출될 수 있는 그런 걸 막아냈다는 것은 국민들의 쾌거죠. 이런 부분 론스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한때 80년대 중동생활 한 2년 하면서 이 예한은행을 통해 가지고 외국에서 우리가 열심히 $5 벌면 그때 한국으로 송금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상당히 한국 그러니까 국민들 정서에서는 이 예한은행의 소중함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하여튼 매각 과정은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았고 해필이면 그게 왜 론스타냐? 저는 투기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 저는 은행을 인수하냐? 뭐 그런 측면에서 13년 동안 우리가 쏘가리 한 부분이 말끔히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승소로 어쨌든 이제 마무리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13년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 정부를 이제 거쳐온 건데 당장 이제 우리 정부 또 대통령실도 환영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취소 신청을 했던 이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그 당시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취소 신청도 반대했었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도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아마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이제 당의 일부 인사들이 저 무리한 우리가 이제 그 소송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마 정부라면 민주당 정부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이것은 당연히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한동훈 장관 때는 도리어 패소했었어요. 이 당시에는.
도리어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장관의 책임보다는 어쨌든 당시에 준비했던 실무팀들이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후에 잘 준비해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은 것 측면에서 이게 뭐 누구 잘잘못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무부가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저는 뭐 어느 정부라 하더라도 이것은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관여했던 사실 그 우리가 매각하지 말아야 될 사모펀드의 이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당시 주요 핵심 관료들에 대한 조사나 어떤 그 평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진실은 은폐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부 영화로도 이 내용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는 뭐 사법적 판단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역사적 사실만은 분명히 남겨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장관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제중재 판정 그 자체가 이제 법무부에서 이걸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렇지만 이걸 갖다 이제 법무부의 이제 관련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제 이걸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아까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졌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걸 다시 재판을 제기하는데 실익이 있겠느냐. 되려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때 사실상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용도 이게 지금 현재 소송 비용도 국제 중재 판정 자체가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법무부 예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걸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그 판단을 갖다 또 높게 평가하고 또 요즘 이슈 파이팅이 가장 좋은데 이 로스터 이렇게 국제 중재 판정 이 자체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걸 알렸잖아요. 대정도 항소 포기도 이게 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선방인데 그런 측면에서 요즘 뭐 계속 이 선방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회 운영위가 김용범 정책실장 딸의 부동산 갭 투자 의혹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결국 김병기 위원장까지도 나섰는데요. 어제 상황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월세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보통 주거 사다리로 전세를 이야기하죠.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 주택을 소유하려고 한 갭이 아니라니까요. 청년들한테는 제 예산을 가족에 보면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임대주택을- 마세요.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가족을 그냥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딸이 갭 투자 정책실장! 들어가 있다고. 정책실장! 세워요. 정책실장! 정책실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내는 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게 질의 과정에서 이제 고성이 오가니까 여당의 원내대표인 이제 김병기 운영위원장까지도 이제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어제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그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될 그 공직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진행 과정에서 질의하는 김은혜 의원과 그 김용범 정책실장 간에 다소 오해도 있었고 또 부적절한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용범 정책실장은 본인도 갭 투자를 하지 않았고 딸도 갭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그 지적을 한 것처럼 생각을 했고 사실 내용을 잘 들어보면 김은혜 의원은 예를 든 건데 이제 약간 그것이 이제 딸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요. 하여간 적절치 않았습니다. 김용범 그 정책시장도 우선 고성을 한 건 잘못이지만 굳이 자식 문제를 들어가면서 표현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인혜 의원 본인은 엄청난 부동산 자산가입니다. 그 강남 지역에 그 집도 많고 그러면서 저런 부동산 문제를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데다가 더 나가서 저는 김용범 정책시장 문제가 아니라 마치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비하한 듯해요. 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뭐 잘못인가? 임대주택 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럼 지금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 뭐가 됩니까? 그럼 정부나
그 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해야 될까요? 사람 살 수 없는 집을 공급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 어떤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거하고 임대주택 그 자체를 비하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저 자리가 국회 운영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정부 예산 편성에 따른 그걸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실 예산 편성 내용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심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편성한 그런 정부 예산이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지 유성락 실장 이런 분들은 지금 대통령 수행해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유일하게 이제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최선임자로서 저기에서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질의 답변이 이제 이루어지는 저런 공간인데 설사 김은혜 의원이 자신의 딸 그러니까 전세 그 이제 집 마련 문제, 자금 문제 가지고 저렇게 좀 본인이 좀 따갑고 아까 좀 뭐 아픈 그런 부분에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소상하게 해명하고 설명하면 될 것이지 저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국회를 갖다 무시하고 심지어 저때 저 옆에 앉아있던 정무수석인 우상호 전 의원이 얼마나 저걸 만류했는지 말아요. 제가 저 여러 다른 화면에서 많이 봤는데 몇 번을 말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친정집이기 때문에 웬만큼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모든 일을 갖다가 애로 고충을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렇게 정책실장한테 고성으로서 화를 낼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그런 도를 넘어가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김원혜 의원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부 예산이 지금 한 14조이던 주택 구매나 그런 전세 자금 융자 사업을 갖다가 내년에 10조 3천억으로 한 4조를 줄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대려 특히 이제 임대주택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22조 8천억으로 한 7조 가까이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택 대란이 나는 부분도 지금 많은 주택 수요자들이 임대주택 입주를 갖다 못 해가지고 주택 수요에 난리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자기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집이 천정부지로 쏟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에서는 이런 뭐 주택 구매라든지 전세 어떤 그런 자금의 융자 사업을 갖다 이걸 줄이면 안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은혜 의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도 저걸 더군다나 뭐 정책실장 입장에서는 주무부처인 부처들 갖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뭐 저기 잘 조정하겠다 이러면 될 일 아닙니까? 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저렇게 싸우듯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 이제 검사장의 이제 사의 표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후에 지금 여야의 목소리를 보면 좀 정반대의 좀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성호 장관이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라면서 뭐 경찰에 고발도 지금 한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이 문제는 일단은 법무부에서 일단락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그 검사 징계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검사 징계로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그 행정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안이 징계 사안이냐에 대해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법무부 내에서는 이 문제가 그 추가적인 검사 징계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확산되질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사안을 정리하고 이 법무부가 지금 안정적으로 해야 될 민생 관련 내용이라든지 또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들 특히 그 내년에 검찰이 그 지금 공소청으로 지금 변경되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준비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전념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법무행정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뭐 야당이 그
일부 지금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저게 뭐 저 사안을 정쟁화해서 특히 뭐 법무부 앞에까지 가서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퇴진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한 요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보면은 이 자체,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한 것 자체도 지금 항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의 표명한 거에 대해서 사표 수리하지 말고 이 부분도 징계해야 된다.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좀 목소리를 내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핵심 기능인 공소권, 공소 유지를 포기한 그 실체적 진실을 갖다 야당 입장에서는 밝히자고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걸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라든지 안 그러면 뭐 특검을 통해서라도 국민적 이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야당의 목소리 입장인데 지금 여대 야소 전국에서 지금 현재 아무리 국회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내자 이런 목소리를 위해서 협상을 하지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법무부 앞이나 대통령실 앞이나 검찰청 앞이나 이렇게 가는 건데 저는 야당으로서 이제 최소한 국민들에게 이런 뭐 지금 현재 검찰 기능이 실질적으로 마비되어 버리는 어떤 그런 사실이 그러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대에게 자의적인 어떤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속한 어떤 신중한 판단 그리고 이진수 차관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선택지가 다 항소를 포기하라는 내용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검찰의 수장인 노만석 대행이 이야기를 한 마당이니까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죠. 그렇지만은 이 지금 현재 대장동 이 범죄 수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검찰 구형으로 7,814억을 구형했지만은 1심에서 선고된 474억 말고는 지금 전부 다 이제 이 대장동 일당에게 이게 엄청난 이제 배를 불리는 그런 사건이 돼버렸는데 이걸 갖다 야당의 목소리로 그냥 이걸 치부해버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내에서 18명 검사장이 그걸 갖다가 그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찰총장한테 해명 요구한 그걸 갖다 항명으로 몰아가지고 이걸 평검사로 강등시켜가지고 결국은 옷을 벗기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민들은 따가운 지탄을 그리고 상당한 울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민주당 입장에서도 잘 알아야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평검사 전보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법무부 선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도 보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뭔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좀 요구하는 뉘앙스가 있어서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민주당이 좀 이 문제는 좀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게 그 검찰 개혁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법적으로 보면요, 검찰총장과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의 저 판사들 경우도 사법부도 그렇고 직책과 직위는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검장을 맡았지만 지검장을 그만두면 검사가 또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인사를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검찰이 한 번 지검장이 되면 마르고 닳도록 지검장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어떤 인사의 어떤 효율성 문제 이런 걸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상 뭐 언론사에서도 논설위원이 되기도 하고 보도국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나 기자란 직책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이미 거론됐고 이게 검찰 개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마치 징계적 수단으로 활용하면 검찰 개혁의 내용이 좀 더 뒤섞여 버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앞으로 검찰 인사 운영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관련된 매우 중대한 개혁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징계적으로 하면 우리가 주장한 것이 좀 더 잘못된 그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의 목소리를 봤을 때는 검토한 바 없다. 그 법무부에서도 지금 장관이 얘기하는 건 안정을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흐름 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수원지검장과 강주공검장이 이제 벌써 두 사람 검사장이 이제 옷을 벗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사람들이 이제 노만석 이제 총장 권한 대행하고 다 동기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차적으로 그렇게 자신들이 옷을 벗음으로써
뭐 나머지 검사장들도 다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이걸 검찰은 엄청난 위기고 또 형사사법 체계에 엄청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표님 입장처럼 이걸 지금 현재 법무부 입장에서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검찰의 이런 혼란을 갖다 안정시키고 이걸 좀 빨리 검찰이 좀 지자리를 찾아가지고 검찰 본연의 임무를 갖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집권당인 친정집에서는 이 친구들 무슨 사태야 사태 수리하지 말고 이거는 징계를 먹여가지고 네네. 완전히 그냥 변호사 기업도 못할 앞으로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 범죄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말단 검사들 같이 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민주당 입장은 그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이걸 특별법으로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초대형 부패 범죄 수익을 국가가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그런 차명 재산에 대해서도 이 동결 한수가 즉시 가능케 하는 그 법률을 갖다 여야 간에 신속하게 합의를 하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법을 좀 보완하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검찰이 2천억이 넘는 그러니까 범죄 그 수익 동결을 갖다가 해놨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지금 현재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해제해달라고 지금 네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김만배도 그렇게 갈 것이고 그나마 검찰이 2천억 넘게 이렇게 앞으로 동결시켜난 이 부분도 이 사람들 손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런 경우에는 대장동 일동처럼 이런 범죄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런 한마디 자신들의 자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몰수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빨리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뤄내면은 이게 처방이 되는 건데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참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아무리 밖에 나가서 이 엄동설안에 목소리를 높여보지만은 국회에서 이게 입법행위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게 어려워요, 사실상.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국회 움직임도 좀 살펴보겠고요. 이 내용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며칠째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김민석 총리가 이제 최근에 오세훈표 행정에 견제구를 좀 던졌고 오세훈 시장도 뭐 사실상 이제 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뭐 이제 종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상도도 공개를 했고요. 민주당 의원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도 김민석 총리가 이거 관권 개입한 거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좀 내놓고 있는데 이 지금 거의 일주일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일단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은 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그 자신의 이제 치적 쌓기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행정을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짚어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한강버스 같은 경우는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졸속 행정의 문제가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보완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 논의일까 봐 지금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하면서 지금 사고까지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이걸 그냥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다음 시장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묘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종묘 문제는 사실은 세운상가 일대 개발 문제는 지난 2020년에 그 관리처분 승인이 났고 21년에 계획 변경 승인까지 난 사안이에요. 근데 이 사안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업자들이 그 건축 자재비가 올라가면서 수익성의 문제가 생기고 또 추가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자기 어떤 그 새로운 컨셉을 넣으면서 그 고층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 배 이상 용적 그 높이를 높이면서 지금 새롭게 지금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종로하고 중구 지역은 우리 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개발도 해야 되는 지역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혼자 졸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가 어떻게 조화롭게 그다음에 단순히 20-30년 앞이 아니라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여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화문 광장 역시 마찬가지죠. 굳이 그 광화문 광장에 그 밭들어총 같은 그런 조형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한다면 용산 전쟁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 해도 되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의 성격은 민주주의, 그다음에 개방, 시민들의 휴식처 이런 개념인데 거기에 무슨 밭들어총이 거기 왜 의미가 들어가냐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 정말 진지하게 시민과 상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이 협력 모델, 가버넌스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내년 6월 앞둔 치적 쌓기에 너무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좀 무리한 치적 쌓기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홍익표 대표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김민석 지금 총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으로 한 12일 동안 한국을 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로서는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이제 국방 안보를 포함한 그런 전체적인 치안 문제라든지 더군다나 이 엄동선언을 앞두고 이제 민생 경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소외 취약계층들이 정말 게을러기를 잘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런 민생을 살펴야 될 총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정에 이제 시비를 거는 행태예요. 이게 볼상사나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종 세트거든요. 지금 김민석 총리가 이제 서울시정에 시비를 거는 내용이 새벽 인력 시장 쉼터 문제, 그리고 이제 종모와 관련해서 세운 사구역 재개발, 그리고 한강버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지금 이제 감사의 정원 이것까지도. 그리고 외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서울 시내 이제 관광을 하면서 그러면 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동화면세점에 내려서 쇼핑도 하고 롯데 이쪽에서 맹동 쪽에서 쇼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화문 이렇게 쭉 광장을 걸어서 경복궁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스토리텔링을 남기는 것도 좋지 않아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6.25 전쟁 당시에 22개국의 참전 국가들이 그 국민들이 그 장병들이 자기 목숨을 갖다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국가와 국기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 우리가 이걸 갖다 조형물을 통해서 표시하고 있는 거 상당히 그 나라 국민들이 서울 관광 왔을 때 좋은 스토리텔링을 남기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관점의 인식의 차이인데 이걸 좋게 보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종묘 같은 경우도 문화재 유산도 잘 보존시키면서 또 이게 남산 축구로 이렇게 쭉 연결시키는 그런 이런 좋은 또 관광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게 총리가 가령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하고 서울시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김민석 총리가 이걸 중재 조정하면서 풀어줘야 될 사람이 본인이 앞장서서 싸우고 있으니 이거는 총리로서는 저는 적합한 처신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제 김민석 총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오늘 있을 이제 김건희 씨 재판에 대해서 중계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일부에 대해서 이제 중계를 허가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거 모욕주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일부는 이제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번 결정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저는 그 재판부가 알아서 잘했다 봅니다. 지금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한 거고요. 과거 이런 재판에 제한을 하는 것은 제3의 피해자,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 현안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재판을 그 현장 중계를 제한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재판이 외교안보 현안도 아니고요. 또 제3의 인물의 어떤 그 피해가 생길 만한 사안은 아마 감안해서 재판부에서 일부 제한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내란 이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현장 중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합당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재판부의 생각하세요? 판단을 저도 존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는 재판정에 입증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또 이렇게 영상물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보게 하는 것이고 다만 본 재판이 진행될 때는 그걸 비공개로 해서 이렇게 언론과 영상을 이제 빼는 행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김건희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모욕주기 그리고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그 주장도 다 이게 이제 비공개 재판을 진행시켜 나가면은 양측의 주장 다 이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수용한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합리적인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